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현재 분양가의 아파트거나 분양가보다 약간 오른 아파트 혹은 분양가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관점만 가지고 전망만 가지고 돈도 없는데 막 여러 채 사면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망도 전망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거를 갖고 얼마나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혹은 이런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사실 투자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전망만 쫓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구성을 할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상담 그 컨설팅 내용도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운용할까,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할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마곡지구 샀는데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곡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보고 돈을 좀 열심히 모으자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야지 또 외부 변수, 제가 놓칠 수 있는 외부 변수나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돈이 없고 현금이 없으면 또 불안해서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또 처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좀 길고 좀 안정적으로 길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기회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 요번에 못 잡아도 또 다음 기회가 있고 하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송도를 여쭤보셨는데요. 그냥 좀 제가 간접적으로 돌려서 네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뭐 여기 좋냐 안 좋냐 뭐 이걸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은 오케이 지각비 네네. 좀 네. 많이 내야 된다. 네네네. 대표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서울 맞아요. 안에서 뭔가를 그렇죠. 찾아본다라는 거는. 그렇죠. 뭐 아까 마곡 얘기하셨지만은 마곡은 작년 얘기였고 네네. 그렇죠. 11월 12월 얘기였고 사실 그렇죠. 지금 마곡을 사라 이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마곡이 나쁜 지역은 아니고 입지가 좋고 좋은 지역이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너무 입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입지. 강남, 마곡, 마포. 근데 압구정, 청담. 근데 그게 입지만 강조하다 보면 놓친 게 뭐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근데 계속 그분들은 강의할 때도 입지 계속 여기다. 그러면 계속 끝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진짜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은 물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입지도 물론 중요하죠. 입지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타이밍과 가격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강남이나 서울권 물론 이쪽 지역도 더 오를 여지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효성 면에서 좀 이미 좀 한 발 늦었다. 가성비가 이미 한 발 늦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다른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낫다는 얘기지. 거기를 뭐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이 바뀐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저는 그 좋은 대안을 다르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도 서울, 수도권, 강남, 서울 같은 경우는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라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이미 지갑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서울이 아니어도 유명한 네. 수도권은 또 아닙니다. 송도가, 그쵸. 아니, 대표님이 투자로 선호하는 지역들이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분당, 네네네. 판교 이런 얘기는 네. 제가 대표님 한 3, 4년 네네. 촬영하면서 판교나 분당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판교나 분당은 광명 뭐 이런 데.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초창기 때 들어왔어야 돼요. 초창기 때.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분당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저는 분당이 뭐 재건축 이슈도 있고 리모델링 이슈도 있는데 저는 분당을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그래도 저층 주거단지도 있고 용적률을 찾아 먹을 게 많이 있었는데 분당은 다 사실 고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여기서 2배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당도. 근데 2배로 올리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는 아직도 그거에 최적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인구수가 늘어나고 하면은 거기에 막 교통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학교도 더 지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지을 땅이 없거든요. 해주겠죠. 뜯어 고쳐주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다음에 도로도 다 뜯어야 돼요. 도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분당은 재건축보다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려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가격도 이미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재건축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례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뭐 판교라든가 이런 쪽에 더 전 나을 수 있다는 보는 거고 재건축이 돼서 그게 뭐 50층, 100층, 50층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을까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당은 잘 투자 안 하는 입장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투자 지역 그렇죠. 한 곳이죠. 그러니까 제 투자 스타일은 여러분 다 오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지역을 아예 초창기에 들어가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투자법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워렌 버핏도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똑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초기에 들어가서 그냥 장기로 묻어두면 그게 돈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제 투자 스타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조회수는 안 나왔지만 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의정부 그때 잠깐 보여드렸던 거. 네네. 전 직접 가서 현장을 봤거든요. 네네. 아 이게 뭐지? 네,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지금 거기 투자하고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김포도 저희가 맵으로, 예전에. 네네. 맵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포도? 네. 김포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딱 바뀌었는데 일찍 네네. 탁 네네. 들어와가지고 또 나오고 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진천도 마찬가지고. 진천도 뭐냐면 진천, 맞아요. 진천도. 진천도. 네, 진천도 좀 많이 요새 좀 올랐고, 거기는 전세 가격이 아마 그 분양가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물론 이제 저도 뭐 다 투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지지부진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데 투자하고, 근데 저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뭐 길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빚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그런 쪽에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제가 김포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김포 얘기해서, 김포를 얘기한 이유는 소액으로 하실 분들,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가긴 돈이 없고 좀 소액으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보니까 또 많이 거기도 꽤 올랐더라고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물론 서울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효율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지금 5호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발표가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근데 김포도 빨리 그게 발표가 되면은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작년 연말에 해서 김포에 소자본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지금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 당시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데 들어가시면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연말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한번 하신 거. 근데 그때 들어갔으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지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현재 1주택자 하남 미사에서 네. 작년 12월 매수해서 현재 실거래가 기준 1억 정도 수익을 받고 네. 아직 팔진 않았고요. 내년 비과세 시점까지 기다린 후 추가 대출 2억과 해당 시점까지 모은 돈 1.5억을 바탕으로 서판교 산운마을로 갈아타기를 할까 하는데 갈아타기는 내년까지 괜찮을지 아니면 본격적 상승장이 내년 예상되어 상하급지 갭이 더 벌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지가 이렇게 서판교와 그 미사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입지 조건을 봤을 때 서판교가 한 수 위잖아요. 네. 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서판교 가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전략이 뭐냐면 그럴 바에는 아니야 일시적일가 2주택 전략으로 가자. 그러니까 미사랑 또 다른 데 하나를 투자해서 이 돈을 두 개니까 이게 하나가 올라주는 것보다 두 개가 올라주면은 이 갭 차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채를 가지고 일시적 일가 2주택 전략을 가지고 이게 갭 차이가 적어지면 그때는 서판교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갈아타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갭이. 그리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2주택 혹은 3주택 전략으로 해서 오히려 그걸 비과세 받아서 그때 들어가자. 그러니까 징검다리 전략으로 한번 돌아서 가자.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갭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한 채가 3억 올랐는데 서판교가 5억이 올라버리면 돈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두 채를 한 채를 사서 이게 3억이 오르고 2억이 올라주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5억이 올랐어도 서판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하급지와 상대적 상급지 1대1로 붙으려면 힘드니 상대적 하급지에서 좀 체급을 키워서 그렇죠. 네, 그렇죠. 비과세 전략을 이용해서 그렇죠. 체급을 키운 다음에 네네. 상급지 트라이를 하자. 그렇죠. 예, 그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인 거죠. 왜냐면은
그 또 2억 대출을 받으려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또 그런데 그러면 계속 그러다 보면은 돈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출만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산이 불어나는 건 아니고 다 깔고 앉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보다는 이렇게 뭐 2주택, 3주택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갈아타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괜찮은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3주택자인데 3억짜리 3개를 이제 전세로 이렇게 사놓은 사람. 자기는 네네. 월세 네네. 살면서 네네. 되게 가볍게 네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실거주 9억 하나를 깔고 있는 사람하고 네. 좀 다르긴 해요, 표정이. 그렇죠. 이게 더 여유가 있잖아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3주택자가 조금 아무래도.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2억씩만 올라줘도 3개면 6억이잖아요. 물론 이제 양도세 내긴 하지만. 근데 이제 1주택이 6억이 오르려면, 그러니까 1주택이 2억씩 오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주택이 6억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9억이 15억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9억이 15억 돼야 되니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제 전략은 차라리 뭐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게 이제 상급지로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근데 제가 요거를 계속 그렇게 저도 그런 식으로 불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1대1로 갔으면 이거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는데 계속 그렇게 불려서 하니까 지금 뭐 거의 뭐 건물 한 채 살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김포라든가 청주라든가 뭐 진천이라든가 뭐 의정부라든가 또 다양하게 또 많이 있잖아요. 말씀 더 안 드렸지만 그런데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게 만약에 1억씩만 올려줘도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또 합쳐서 또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거 이제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면 1주택 갖고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급지로 가더라도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주택, 3주택 말씀해서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체급을 좀 키워서 갈아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저평가된 수도권 지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스타일을 아셨으면 좀 추려지죠, 그래도. 네네네. 분당, 판교 이런 데는 아니고요. 네. 마곡, 네네. 서울 지각비 내야 된다고 네네네. 했으니까 여기도 가성비에서는 좀 네네네.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좀. 네. 한번 그렇죠. 근데 마곡도 좋은 지역이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다만 마곡 이제 좋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약간 한 발 늦으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마곡 싫어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다. 근데 물론 그런 데가 안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조금씩 오를 겁니다. 오를 건데 이제 가성비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서판교 상급지 문의하셨던 분인데 올해 하나 더 사러 가야 되겠다고. 네. 아, 역시 네네. 적폐. 서울 외곽이지만 좋은 동네 마곡에서 서울 중심지 구축, 광흥창 대흥역 네. 이동. 네네네. 실거주겠죠? 실거주로? 아니 저는 신축이 나을 것 같아요. 신축으로? 네, 저는 신축으로.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격을 또 비교해야죠. 이제 구축 중에서도 정말 극매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시세보다 한 2, 3억 정도 싸다, 2억 정도 싸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똑같다고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저는 신축이 그래도 많이 나을 거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요즘 신축은 보통 신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신축들은 이번에 거만요 로얄 프리저시티 가보셨지만 진짜 완전 그 단지 하나 유원지로 꾸며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완전히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신축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삶의 질이 올라가면 그런 신축에 대한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택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재형 얘기 나오는데 네. 평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평택 지역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평택이랑 용인 쪽에 계속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평택이 땅이 넓은 대신에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또 평택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18분, 20분 걸려요. 수서역에서 SRT로 지제역까지. 깜짝 놀래요. 그냥 잠깐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냥 바로 도착하고 지지역에서 또 수서역 와더라도 18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 SRT를 이용하면.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삼성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계속 들어오는 데,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미분양의 무덤이었어요, 평택도. 근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데 지금 고덕신도시도 지금 다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가격도 좀 올랐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반경으로 이제 평택은 하나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준수도권, 더군다나 이번에 SRT도 있지만 또 용인 쪽, 그 동탄 쪽으로 있는 그 GTX 같은 경우에도 그 연결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카카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게 지제역 동쪽 역세권을 분양을 받았고 네. 이번에 지제역 서쪽 역세권 개발 발표하기 직전에 네, 네. 6월 달에 팔면서 그 돈으로 인천 7호선 라인 대단지 분양권 무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네. 지제역 쪽에 한 채가 더 있다. 그냥 가지고 네. 갈까요? 아니면 저는 장기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해서. 뒤에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대구나 인천 쪽 피 많이 떨어진 분양권을 살까요? 지제역 거를 팔고.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저는 반대고, 오히려 그 지제가 더 중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팔아서 만약에 대구에 뭐 분양권을 여러 채를 사겠다, 그 돈으로.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1대1로 바꾼다 하면은 저는 대구 쪽보다는 지제역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채팅하는 거 보니까 네. 분양권 좀 치는 것 같은데 이분? 요새. 좀 칠 줄 아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양권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계약금만 들어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잔금까지 치러야 되고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를 해서 분양권을 사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분양권 괜찮다고 해서 막 여러 개 사셨던 분들이 잔금을 못 치르니까 그걸 또 막 계약금 포기하고 막 더 던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 계획이다. 자금 계획.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그 할 수 있겠다. 잔금까지 치를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분양권을 사셔야지 그냥 계약금만 있다고 털컥 사시면 정말 큰일 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21주 연속 올랐다. 네. 지방도 개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지방도 조금씩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서울과 지방도 좀 그동안 좀 많이 안 올랐는데 지방도 좀 관심 가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지금 서울 심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도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말이 예전에는 뭐 데드캣 바운스다 더 떨어질 거다 올 하반기에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입지가 많이 좁아진 형국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더 좀 우상향하지 않겠냐는 제 의견이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저는 저는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1월 달에 작년 연말이 바닥이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고 올 하반기에도 점차적으로 올라올 거다. 다만 좀 우리가 조금 관심 갖을 게 뭐냐면 네. 최근 미국에서 금리를 한 차례 올렸고 지금 금리가 2%로 사상 최대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버티고 있는데 요런 금리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그렇게 그 큰 리스크라고 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부동산 가격이 더 좀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 이야기를 하시다가 네. 이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2008년도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2009년도 초에 네. 이제 규제를 좀 풀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너무 옛날 얘기긴 네. 한데 네. 그리고 나서 2009년 말부터 좀 상황이 네네. 다시 안 좋아졌거든요. 네네. 규제를 네. 풀고 반짝 상승했다가 네. 다시 쭉 이제 2013, 14, 15 이렇게 이제 네네네. 지나온 건데 매매가 그다음에 전세가의 그 변동 비교를 시계열을 그 2008년도, 9년도, 10년도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유사하게 갈 네. 거다.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모순이 뭐냐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이런 똑같은 경우로 갈 거다 이런 논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꼭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가 그렇게 다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르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그 진단이 좀 잘못된 게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한 차례 하고 2009년도에 잠깐 반등했다가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보금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 근데 보금자리 주택이 뭐냐면 그때 하남이라든가 그 세곡이라든가 내곡동이라든가 이런 입지 좋은 강남권에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입주 물량,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반값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보금자리 주택은 부동산의 황소 개구리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왜냐면 반값 아파트가 나올 건데 굳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기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가격이 좀 저는 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3기 신도시도 있지만 그게 뭐 사실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처럼 보금자리 주택처럼 뭐 반값 아파트로 공급할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냐는 게 제 판단인 거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그 2014년까지 그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게 이제 대규모 공급.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반값 아파트가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가 컸고,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라든가 이런 그 택지지구 개발 또 마곡도 있었잖아요. 마곡, 뭐 동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세곡, 내곡도 뭐 하남, 미사도. 근데 사실 그런 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물량 규모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저항선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2014년, 14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가 택지 개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그 공급 물량이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오히려 하락 안정을 했던 거지. 그게 일시적으로 반등에 따라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입주 1단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입주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옛날에 그 하남이라든가 세곡동, 내곡동, 뭐 위례신도시처럼 몇만 세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끼케봐야 몇천 세대고, 그 우리가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입주 물량 많아서 뭐 집값 떨어질 거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입주하게 되면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출렁일 수는 있어도 그게 막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그게 또 증거가 뭐냐면 최근에 개포 4단지 그 프레지던스 자이가 입주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입주가 많아지면 아마 좀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바로 올랐어요. 그때 이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같은 경우에도 그 보류지들이 있었거든요. 보류지들. 근데 보류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보유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팔리면서 가격이 그때보다는 3, 4억씩 뛰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개포 1단지도 만약에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이 출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좀 잠깐은 출렁일 수 있어도 이제 가격이 좀 워낙 또 대규모 1단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기에는 물량 자체가 뭐 몇만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런 여파는 좀 적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개포 4단지거든요. 누가 뭐래도 어쨌든. 개포 4단지. 근데 요즘 뭐 물에 잠겨 있어도 네. 습지대여도 거기는 네. 올라갈 겁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요새 최근에 그 물난리 때문에 조금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그것도 뭐 해결이 좀 돼야 되고, 요즘은 또 이제 트렌드가 워낙 지금 뭐 그 순살 아파트 이번에 또 발표 났더라고요, LH. 그래서 저는 사실 LH 아파트를 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옛날에 마곡도 사실은 그 몇 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SH에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그 민간이 하는 거는 좀 달라요. SH, LH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LH, SH면 공기업이니까 더 잘 지을 것 같고, 더 왠지 더 믿음이 가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익이 없으면 사실은 그 더 잘 지으려고 할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가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잘 짓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도 더 크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LH 쪽 아파트는 추천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이번에 순살 아파트 리스트에는 제가 뭐 추천했던 아파트들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리스크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또 딱 구분해서 네. 보도가 되더라고. 입주한대, 입주 중인데, 입주 예정인데, 네. 해가지고 이렇게 탁 그렇죠. 나눠가지고. 근데 이제 입주한 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막 입주자라면 좀 분통 터질 일일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화나죠. 짜증나죠.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그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그런 아파트 추천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컴플레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직접 잘못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이게 또 잘못되면, 잘 되면 내 탓인 거고, 안 되면 남 탓하는 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하는 일이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요번에 저도 그 리스트 보면서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렸거든요. 내가 한 건 없구나.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진짜 좀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앞으로 SH에서 짓는 거는 든든하게 지을 겁니다. 김현동. 우리 김원동 사장님께서 재건축을 왜 하냐? 100년 살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랬으니까. 제발 그랬으면. 근데 그것도 반값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100년 살 네. 아파트 짓는다고 했으니까 썩어 문드러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아마 아마 그 토지는 이제 국가 소유로 하고 이제 건물만 아마 반반 임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사실
토지가 내 소유가 아니면 사실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를 누가 임대로 들어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판단이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댓글이 재밌습니다. 6개월 넘게 공중부양 중인 데드캣 바운스. 네. 도대체 데드캣 바운스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네. 진행 중인 것인가? 그렇죠. 아니요, 데드캣 바운스가 6개월 이상 가나요? 아, 좀 그게 궁금한 되게 게. 중장기 사이클로 볼 수도 아, 있지 않을까? 중장기? 한 1, 2년 반짝했다가 2, 3년 후에 더 이렇게. 그러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 찍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한번 방송했지만 10억 9천, 11억 5백에 제가 물건 사드렸던 분들이 지금 다 13억, 14억, 호가는 지금 뭐 13억 넘게 13억 8천에도 거래되고 했더라고요. 그럼 무려 한 3억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데드캣 바운스로 해서 또 가격이 하락할 거냐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데드캣 바운스는 제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경 투자가 다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지방보다는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서울이 대거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에서 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서울 투자를 이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도 상담 문의가 대부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이 좀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네. 아무래도 지방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서울 쪽 수도권에 좀 많이 몰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시다시피 제가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들으시지 마시고, 돌이켜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다요. 제 영상을 그 당시에 못 보고 나중에 보는데 나중에 볼수록 더 맞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있다 보는데 그 얘기가 지금 현실화되니까, 당장 현실화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도 계속 그런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도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서울 수도권만 계속 바닥 찍고 올라가고 지방만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내년 총선 때로 봤는데 그게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도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쪽 관심 있으신 투자자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지방 쪽은 잘 안 가는 편이니까, 지방 쪽은 저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서 이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지는 한번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최진곤 대표님의 수도권 지방의 기준은 또 네. 다릅니다, 조금. 네, 네. 저는 충북까지, 충북, 충남도 수도권이라고. 네네, 보시면 준수도권, 준수도권으로 실제 투자하고 있고요. 지방으로 가야 된다. 네. 뭐 가야 된다는 아니지만 지방 투자가 괜찮다. 네, 앞으로. 네, 뭐 아니다, 이제 수도권 네네.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맞다. 네. 이게 또 많이 갈리는 것 같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투자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발 늦었어요. 한 발. 그러니까 서울 투자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까지 했어야 되고요. 지금 서울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가비를 많이 내셔야 돼요. 많이. 최소 한 3억 정도, 3, 4억 정도. 너무 많은데. 네, 그 지가비를 내고 서울에 입성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덜 오른 수도권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수도권 쪽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오히려 투자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낫다고 봐요. 다만 지적하셨듯이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주택으로 하면 취득세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취득세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 총선 전에 반값으로 완화가 될 여지가 크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값으로, 그러니까 8%에서 4%, 12%에서 6%. 근데 그 정도 되면,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수도권 아파트라는 단지가 뭐 이게 10억, 20억 하는 게 아니라, 뭐 작게는 뭐 3, 4억대부터 많게는 5, 6억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 6억대에 뭐 8% 하면은 그래도 이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지만, 그쵸. 그렇긴 한데 뭐 10억짜리 뭐 10% 해서 뭐 1억, 뭐 12%에서 1억 2천 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얘기고, 취득세는 이제 작년 12월 21일 이후부터 계약한 것도 이제 소급 적용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부터 계약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등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좀 늦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시점에 취득세 완화가 되면 그때 이제 반값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절반인 취득세 내면 되니까 좀 그렇게 좀 시차를 좀 길게 잡고 투자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 취득세 진짜 네. 참 안 풀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들의 네. 네. 희망인데.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취득세 감안해야 될 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분양권, 그러니까 취득세가 법 개정되기 전에 분양권들은 옛날 취득세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러니까 그 법 개정 그 취득세 올라가기 전에 취득했던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옛날 취득세로 되니까 요것도 한번 꼼꼼히 그 등기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법무사한테 요거 한번 더 체크해서 취득세 취득세 이제 오르기 전에 그 가격으로 취득세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선 또 소형 아파트입니까 이게? 제가 그 플레인 TV에서도 그거 누차했는데, 좀 불황이거나 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대형보다는 소형이 오히려 인기가 더 높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맞는 얘기가 지금 40일에서 60일 중소형 아파트가 오히려 좀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거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근데 또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 그 대출이 9억까지 이제 나오는 거니까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워낙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 해도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뭐 10억대가 더 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중소형 아파트는 끝났다, 무조건 대형이 오른다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기사가 있는 거고, 실제로도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여전해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59제곱미터 25평형도 방 3개, 화장실 2개이기 때문에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사이에도 그렇게 뭐 좁은 주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도 여전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그런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또 제 얘기가 또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약간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9억이야?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도 맞는데, 그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고 불황일수록 이 소형 아파트는 또 세주기에도 편해요. 그리고 어차피 가격이 워낙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인구 구조를 또 투자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대부분 한 70% 정도는 한 4억 정도는 3, 4억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순자산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사기엔 버겁지만, 그래도 이제 소형 아파트 뭐 10억대는 대출 받으면 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경기가 안 좋고 좀 불황이고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또 소형 아파트를 또 주거로서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히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동 22평 팔고 네. 수서 신동아 21평과 노량진 재개발, 흑석 재개발 네. 어디가 제일 투자성이 좋을까요? 실거주는 안 합니다. 철저히 투자의 목적에서 목동 22평을 팔고 네네. 할 수 있는 대안 뭐라고 보십니까? 대표님만의 솔루션. 뭐 여기는 재개발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이제 수서하고 또 어디 말씀하신 거죠? 노량진 흑석. 노량진이나 아까 수서 같은 경우도 사실 수서도 이제 강남에서는 약간 좀 외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목동을 팔면은 저는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목동을 팔고 뭐 노량진 재개발에 들어가거나 수서 쪽에 그 좀 옛날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강남구 뭐 개포동이나 아니면 뭐 이런 동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노량진 뉴타운에 간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팔고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게 맞는데, 노량진은 사실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개발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좀 돈을 더 보태서 좀 더 강남의 핵심지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안느라이 투자살이 약간 정비사업 쪽인 것 같은데 재건축 그다음에 네. 재개발 네. 보려고 하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목동 재건축은 그래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저층 단지들이 나름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층 단지들도 있고, 그래서 목동도 지금 개발이 이제 재건축이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목동을 팔고 이제 소규모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목동을 갖고 가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강남에 뭐 진짜 원베일리라든가 진짜 핵심지 반포라든가 뭐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핵심지로 들어올 게 아니면 그냥 목동을 갖고, 아니면 돈을 좀 더 모아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목동을 팔고 노량진에 간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좀 더 이렇게 강남 쪽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를 봤을 때 강남 다음이 사실은 우리가 강남 다음은 이제 뭐 여의도도 있고 마포도 있고 목동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지로 쳐주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많이 좋아진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또 흑석동에 또 한계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목동을 팔고 뭐 용산까지는 그래도 양보가 될 수 있어도. 그걸 양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그렇죠. 감사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강남까지는 가더라도, 용산이나 강남까지는 가더라도 좀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 수서나 노량진이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초점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으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불편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 되어 가는데요. 네. 각각 1주택씩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데 곧 출산합니다. 네. 혼인신고 추천하시나요? 갈아타게 하고 혼인신고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그냥 혼인신고 하자고 해서요. 네, 혼인신고 하더라도 여러분 5년의 시간이 있어요. 5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비과세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 원하시면 그냥 혼인신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또 그것 때문에 싸우시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 애기도 이제 나오니까. 애기 나오니까 가정의 편하. 그리고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5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비과세로 처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뭐 싸우고 이런 거,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의 평화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남편 말 따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천 지역 매매를 희망하는데요. 네. 같은 금액대 같은 평수이지만 A는 청라 신도시로 준공 12년 차 처녀 세대, B 지역은 산곡 일대 분양권 구매로 세대수 5,000세대입니다. 네네. 저는 환경이 A가 더 마음에 드는데 청라니까요. 네. 어떻게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고 투자 가치도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격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그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청라가 7억이고 그 아까 신곡동 말씀하신 상곡동이 만약에 5억 4억이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상곡동이 더 투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 만약에 절반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청라의 절반이다.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너무 입지만 따지다 보니까 이 가격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이 얘기거든요. 너무 입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여러분. 가격. 가격이 얼마나 쌌냐 비싸냐. 현재 시점에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냐는 거지. 이게 입지만 따지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강남 좋은 거, 근데 강남이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그게 살 수 있나, 사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면 그거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대평가는 상대평가. 상대평가죠, 당연히. 그거랑 이제 투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향후 미래 그 가치라든가 계획을 따져서 그다음에 뭐 호재를 따져서 투자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베스파인더님. 네. 갑자기 송도 가자로. 아니, 계속 맞는 말 하시다가 갑자기 송도 가자. 본인 투자하셨나봐요. 본인 송도 투자하셨나봐요. 투자 가치 대비 저평가 골라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네네. 끄덕끄덕. 네. 그다음에 미니 광명, 네. 산곡동, 끄덕끄덕. 네네. 근데 갑자기 송도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산곡역 근처 30평대 구축 3억대까지 떨어져서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구축 30평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보시고 또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질문 그만 받으려고 했는데 네. 개포 얘기가 나와서 안 받을 네네. 수가 없습니다. 개포 네. 주민으로서. 네네. 그쵸? 대표님이. 저는 개포 쪽 매매 생각 중인데요. 네. 개포 루체하임과 개포 포레스트 34평이 비슷한 가격에 나와서요. 어딜 구매하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와우 민자 3님. 근데 요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크게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고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단지수가 루체하임보다는 포레스트가 제가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도 루체하임보다는 그 포레스트가 좀 더 낫긴 하죠. 루체하임은 어디 있죠? 포레스트는 그 일원동 쪽에. 네, 일원동 쪽에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낫긴 한데 이것도 이제 가격이나 이제 층이나 외야층이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별 물건은 가격이랑 그다음에 층이랑 향이랑 이런 거에 더 좌우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낫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 물건은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 느끼는 점이 많으시다고. 많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사업 경영도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제 삼양역에 솔텐스넥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직원들을 빨리 뽑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면접을 보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삼양동 가서 면접을 뽑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직원을 오는 분들이 이제 다 20대인 거예요. 20대.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너무 약속들을 안 지키세요. 그러니까 언제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와요.
연락도 없고. 몇 살인데요? 뭐 24, 5살, 6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뽑는 게 정규직이거든요. 정규직해서 4대 보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안 받건, 저는 안 받거나 안 오시는 게 되게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아예 면접을 그냥 같은 시간대에 불러요. 그러니까, 3명을 부르면 1명이 안 오니까 그냥 같은 시간대에 불러서, 그러니까 저도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날짜 잡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차피 안 오잖아요. 왜 안 오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미리 사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정을 오는 경우는 이제 문자로 오는 경우는 양반이고요. 양반이고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별로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계속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4명을 한꺼번에 2시에 부르는 거예요. 뭐 그중에 한둘은 오겠지. 근데 한둘은 오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잠깐 면접 볼 때 이분들 같이 오면 어떻게 하냐? 잠깐 대기하라 하면 돼요. 같이. 그럼 저도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안 그러면 제가 뭐 1시, 2시, 3시, 4시까지 하면 4시간을 제가 그냥 시간을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한 번에 그냥 부르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네, 그렇게 하세요. 면접할 때. 그 잠깐 면접 볼 때가 잠깐 앉아 계세요 하고 이제 뭐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되니까. 옆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옆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서로 이게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 뭐 뽑고 안 뽑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하니까 꿀팁인데 면접 볼 때 한 번에 부르세요. 한 번에. 한 번에 부르셔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19살도 성인이에요. 근데 19살이 여자분이 이제 왔는데 딱 면접 보고 나서 이제 첫 출근했는데 저보고 유튜브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19살짜리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관심 있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런 거 관심 있어 본다는 거예요. 19살짜리가. 근데 좀 되게 똘망똘망하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제 큰애가 16살이거든요, 지금. 그래봤자 생각해보니까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딸 같은 거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저도 좀 좀 약간 시야가 좀 더 넓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또 그런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듣게 되고 저도 또 많이 배우게 되고 어쨌든 그 친구는 저를 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분을 채용했어요? 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구독자를 채용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채용이고 뭐고가 없이 급하니까 빨리 뽑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지금 다 이제 잘 돼서 세팅해갖고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영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직원 관리하는 게 채용하는 게 이제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요번에 한번 해보니까 또 할만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나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거 공고 올리고 하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그러니까 하나씩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씩.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거 직원 많이 안 뽑히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또 해서 면접 보고 뽑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또 쉽게 뽑을 수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이건 뭐건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해봐야지 아는 거지 안 해보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토 매장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CCTV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CCTV 보고 전화할 때도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왜냐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막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냐,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조그만 애기 고양이가 들어와서 냉장고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애기 고양이가. 그래서 근데 그거 끊으려고 엄청 고생했고, 애기 고양이가. 밝히지 않나? 애기 고양이였어. 그래서 어쨌든 잘 빼가지고 이제 뭐 보육센터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손님들이나 좋은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매장에 가끔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거 커피 했는데 이거 싸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더라고요. 던져요? 네, 던지듯이. 네. 근데 최근에 뭐 던지니까 던져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나온 거 있더라고요. 네. 똑같이. 근데 전 그러진 않고 그냥 네 하고서 다 이제 처리하고. 근데 조금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그리고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 좀 치워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할 그런 짬밥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래서 네 하고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때 이렇게 딱 핸드폰을 보여주셔야죠. 몰라요. 나 미래를 읽는 사람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요새 살면서 공주로 느낀 게 뭐냐면 요즘 뭐 일할 때가 없다 하지만 또
또 어떤 데는 구인난에 너무 휘달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 또 너무 편한 데서만 일하려고. 근데 여기서 또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배워서 또 자기 거로 만들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도 요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확실히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계속 만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은 전날에 200억 있다 100억이 된 사람하고 50억 있다 100억이 있는 사람하고 만족도는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있다 다음날 100억 됐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절대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에 한번 피크를 찍었다가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가려면 가급적 인생의 피크를 천천히 찍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번 찍었다가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투자도 천천히 가서 조금씩 해서 피크를 늦게 찍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벌어서 이렇게 벌었다가 또 이렇게 또 자산이 깎이면 엄청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울해하시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된 게 워린 버핏이 진짜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신 것 같아요. 워린 버핏이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워린 버핏이? 92세예요. 92세. 네. 근데 워린 버핏의 인생의 피크가 언제냐고 하면은 저는 아직도 현재 진행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계속 인생의 피크를 안 찍고 있잖아요. 자산이 더 늘어나고 있고. 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인생의 피크를 안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아시는 어떤 분도 60대인데 예전에 30대 때 한 몇백억을 벌었다가 다 날려먹고 그리고 또 다시 재기했다가 또 다 날려먹고 하니까 이게 그 30대 때 그 피크가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좀 무리하다시피로 도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족을 못 해요. 그 본인의 피크를 아직 그걸 이게 찍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우울해하거나 공황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가만 들여다보면 인생의 가장 절정기를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울하고 이제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재벌들도 어쨌든 보면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못 쫓아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투자할 때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길게 하고 요만큼 뭐 했으면 조금씩 성장해서 인생의 피크를 가급적 늦게 찍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한 또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영화 타짜에서 호구가 얘기하자면 인생은 파도라고. 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의외로 굉장히 또 힘들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또 이제 피크를 찍었던 사람은 아마 그 옛날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그 전성기 때를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전성기 때를 잊지 못해서 정신 못 차려요. 돈도 뭐 함부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가급적 여러분 그 인생의 피크를 늦게 찍자. 저는 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투자도 조금씩 하시면 돼요. 다주택자입니다. 네, 네네. 다주택 적폐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 네, 비과세 처리해가지고 남은 금액으로 대체주택 다른 걸로 이제 구매를 많이 했는데 그때 상승 시기다 보니까 네, 고점에 물려있는 게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잘 회복 중인 한 것 같은데 주택 채수가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 전세 맞춘 거는 이제 1년 뒤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긴 하는데 좀 정리는 하고 싶긴 싶은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저평가된 것들을 시장에서 좀 많이 매수자분들이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네, 사실 대출이 좀 금리 센 걸 좀 쓰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약간 제살 깎아먹기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좀 1년 정도 더 체력은 있긴 있어가지고 그 정도 기다리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당장 터는 게 나을 건지. 네,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투자를 그러니까 그 꽃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꽃밭 잘 들리세요? 네, 네네. 좀 멀리서 들려요. 투자를 꽃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투자를 꽃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초는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잡초는 뽑고 거기에 이제 좋은 꽃을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벌리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잡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비과세 처리한 다음에 그 상승 시기에 잘 매도를 하고 네. 고점에 매도하고 고점에 샀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좀 더 네네. 기다리셨다가 저평가된 거 네네. 위주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이거를 자산을 확 바뀌기에는 쉽지 않고, 또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니까 주택수를 하나 그러니까 좋은 꽃을 하나 사고 잡초를 하나 뽑는다 생각하거나 잡초를 네. 먼저 뽑고 좋은 꽃을 심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 장기적으로 바라볼 거,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거, 이런 거를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이 판단해서 좋은 우량주는 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쏟아내고,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대출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출이 그래도 많이 풀렸으니까, 조금 그래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대출도 좀 대안할 수 있는 건 대안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자꾸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뭐냐면 너무 투자만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투자도 투자고, 투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바퀴 소득 늘릴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것도 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앞바퀴 소득을 어떤 식으로 늘릴지, 네, 이런 것도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뭐 제가 뭐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어서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고 뭐 그렇게 한 수밖에 없죠 뭐. 대표님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광명 4구역이 네, 지금 10여 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34평? 10이요? 네네. 그냥 평균이죠, 뭐 평균. 편이다. 네네. 뭐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냥 평균으로 봐요. 평균. 뭐 점수로 환산하면 한 뭐 70점 정도? 70점밖에 안 돼요. 네, 저는.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거주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70에서 한 75점 정도? 네, 그냥 평균. 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법이랑은 좀 아니니까. 아,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거기보다는 좀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르는 일반 주택이세요? 다 아파트고요. 네. 다 아파트 중에서 네. 높이가 한 두세 개 있고 네. 다른 건 다 아파트고 네. 다 수도권이고요. 아, 수도권이래요? 네네. 네.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올라서 이걸 팔았는데 또 비슷한 상급지로 샀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서 사다 보니까 그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과세로 판 부분이 있었으면 아예 저평가된 거 위주로 들어갔으면 좀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때 21년도 고점에 팔고 샀을 때 네. 그때도 좀 이렇게 상승 시기다 보니까 산 다음에 1년 만에 한 2억이 올랐다가 네네. 그게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이미 어깨까지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되신 분들은 처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팔았으면 그게 시기적으로 바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샀으면은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어쨌든 요번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경험해 봤으니까 그거를 한번 항상 머릿속에 복기를 해서 다음에는 요런 비슷한 실수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광명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12억이 대세인 것 같아요. 여기 플랫폼 시티도 12억이 분양가잖아요. 34평이. 깜짝 놀랐죠, 사실. 네. 처음에. 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양가나 이런 게 다 올라버렸거든요. 12억. 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거죠. 지금 10억이 평균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분양가가 오를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분양가가.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강명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은 그보다는 좀 저평가된 데 위주로 좀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제 투자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광명에 있는 광명 4구역이 뭐 10억인데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뭐 안 좋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광명인데. 네. 그럼요. 네. 그래서 70점이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진짜
꽃이 될 만한 애는 놔두고 그렇죠. 잡초를 잘 솎아내야 솎아내죠. 이 그렇죠. 꽃밭이 잘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시기를 두고 천천히 이제 꽃을 심었으면 이제 잡초를 쏟아내거나 잡초를 쏟아내고 꽃을 심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하는 거죠. 시간을 두고 계속. 막 꽃을 뽑고 막 잡초를 심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막 꼬이는 거죠. 막. 그렇지. 살기는 송도에 살고 있고요. 네. 네, 주택은 서울 등촌동에 이제 하나 있고, 지금 광명 얘기가 나왔는데, 네. 등촌동 집은 이제 13년도에 실거주로 산 거고요. 네. 광명 2구역에 입주권을 21년도 초에 하나 이제 매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가구 2주택 상태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주택을 팔면 문제가 조금 간단한데, 네. 올해 초에 둔주가 주주주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3주택이시네요?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꼬이니까, 네. 저희는 이제 남편 혼자 외벌이인데, 네. 지금 50대 이제 초반 53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3주택에 이제 끌고 가도, 네. 대출 조금만 받으면 3주택을 다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광명 입주권이 네. 이제 21년도 초에 사다 보니까,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입지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싸게 샀어야 되는데, 싸게 사지를 네, 못해가지고, 네. 걔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키가 많이 떨어졌다가 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산 가격에는 회복을 했어요. 아. 그래서 얘를 팔고 그냥 어떻게 뭉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둔촌주공은 네. 어쨌든 입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입주하기가 소형이라서 입주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줍줍이니까 이제 소형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등촌동이 제일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등촌동 거를 비과세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면 광명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광명을 먼저 팔고 둔촌주공을 팔고 그러면 이제 둔촌주공 이제 그 분양권 갖고 계신 거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일단은 비과세를 챙기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어차피 계속 이제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새 애를 다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자녀가? 자녀는 올해 대학교 입학한 아들 하나 있어요. 뭐 집 네. 하나를 그 자녀 명의로 증여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나. 원래는 이제 돈주 중에 애가 이제 남자이니까 한 7, 8년 있으면 네. 직장을 가겠지 싶어서 그때 네. 조금 직거래로 해서 좀 네. 증여를 할까 이제 이 생각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지금 강남이나 막 이런 데 입지가 좋은 데가 더 많이 오르니까 이참에 네네. 이건 다 그냥 네네. 뭉뚱그려서 크게 만들어서 이제 더 좋은 데로 입지로 가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기에는 이미 강남이 좀 떴어요. 물론 네네. 이제 기존에 있는 거 있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에선 썩 좋은 판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등촌동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고 오래됐으면, 그거를 네네. 먼저 비과세로 처분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주택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또 바닥이어가지고 잘 못했어요. 안 팔렸어요. 네. 아니면 팔고 좀 팔고 기다렸다가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예, 조금, 그래서 이미 3주택이 되신 거니까, 네네. 글쎄요. 일단은. 그러면 그 입주권을 팔고 네, 그 등촌동 집도 팔고 해서 네, 새로운 집을 하나를 구매하고 네. 그다음에 둔주는 남겨둔 거 1가구 2주택 정도로 가는 방법은 뭐, 그것도 없나요? 나쁘진 않은데, 그 몇 평이신데요? 둔촌주공이? 작은 평수라고 하셔서. 둔주는 3구가 됐어요. 18평. 너무 작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기에는 스포츠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광명이랑 등촌동을 팔면은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강남권의 아파트를 살려면 이미 2주택이 돼버리니까, 조정적 2주택이니까 취득세 또 8% 내셔야 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 사신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러니까 순서가 좀 꼬이신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좀 어려운데 그 자금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서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꼬인 거 풀려면은 다 처분하고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 처분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현 상태에서 꼬인 대로 다시 그냥 늘려가는 전략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현 상태에서 늘려가는 전략도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송도에서도 월세 전세나 월세 사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많지는 않으실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비과세는 너무 아깝긴 하네.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아. 그게 계속 고민인 거예요. 이제 광명은 어쨌든지 간에 신축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네. 이제 근데 또 등촌동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광명 입주권을 그냥 파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등촌동을 자녀 명의로 돌리셔서 네. 돌리셔서 이제 그거 증여하더라도 그게 증여도 그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렵다. 엄청 딸딱 못하는 그런 그러네.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서 네. 글쎄 일단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고 뭐 버텨야죠. 뭐 일단 현주택을 약간 이제 저희가 하나 들어가고 이제 두 개를 전세를 준다는 가정하에 네네. 못 끌고 갈 거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끌고 가다가 뭐 둔촌주공을 뭐 자녀 명의로 주시든지 18평이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뭐 이렇게 막 떠오르진 않는데요, 제가. 방법은. 그러니까 이미 다 꼬이셨어요.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웠고,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과세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사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경험해본다고 돈줄을 넣어본 거지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둔촌주공은 그래도 그거를 조금 이익 좀 덜 보고 파시고, 네. 그렇게 나머지 비과세도 받고 둔촌도 파시고, 그리고 네. 다시 그 자금으로 강남은 아니더라도 서울권의 아파트를 사실 수는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조정지역은 아니니까. 네네. 그런 전략도 있겠네요. 그 둔주를 안 팔아도 두 개 합하면 한 10억대 초반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둔촌주공이 나쁘진 않은데 평수가 너무 작아서 네, 다른 네. 거 오를 때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평수가 18평.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평수가 괜찮으면 가져가신 게 맞는데 네, 평수가 네.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약간 오르는 상승 속도가 좀 적을 거란 얘기예요. 갖고 네. 계시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아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강명을 갖고 가는 것도 네. 강명은 34평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명도 25평. 25평이고 네. 애매하구나.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좀 전반적으로 그 자산 현황이나 이런 거 좀 파악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상태로서는 제가 뭐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주변에 조금 아시는 분들도 되게 고민스러운 어려운 부분. 어려운 거죠. 좀 정리하자면 이분은 이제 비과세로 처분을 안 하시고 바로 3주택이 돼버리니까. 다이렉트 3주택입니다. 다이렉트 3주택이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꼬인 거고 둔촌주공을 또 갖고 가자니 또 평형이 너무 작으니까 또 이렇게 투자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끌고 간다? 아니면 두 개 싹 정리하고 두 개 팔고 둔주 뭐, 끌고 가든지 싹 팔든지. 싹 팔든지 다시 세팅하든지. 어차피 뭐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저 같으면 싹 팔고 다시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금 여러 개 된다고 하면은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좀 면밀히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이렉트 3주택자가 됐는데 다이렉트 3주택. 앞으로 제 실거주에 어떤 급지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 물건에 대한 급지를 올리거나 혹은 뭐 채수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앞으로. 네. 아니 근데 3주택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유했다가 정리하셔서 상급지로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네. 4주택, 5주택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네. 그 갖고 계신 현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현금은 한 1억 정도 있고요. 1억 정도? 근데 지금 뭐 대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출은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4주택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냥 이거 갖고 있는 거를 유지하시면서 처분하는 계획을 해서 3주택 처분해서 그걸 또 동시에 처분하면은 일시적 2주택 만들어서 동시에 처분하면은 나머지 두 채는 다 한꺼번에 처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같은 그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세 개를 합쳐서 상급지로 가셔야죠.
지금 세 개. 더 정리하고 단체로 가는 걸 말씀하실까요? 네네. 여기서 내채 불리기에는 또 시간적으로도 왜냐면 또 내채 불렸는데 또 계약갱신 청구하게 되면 또 최대 4년 정도가 또 기다려질 수 있으니까. 예. 예. 지금 만약에 세 채 다 정리하면 얼마가 될까요? 대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한 6, 7억 정도. 6, 7억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대출 좀 받으면은 그래도 서울 정도의 25평은 가능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오셔야죠. 이미 지금 네. 세채한 건 언제 사신 건데요? 첫 번째는 17년도에 이제 수원행 예. 맨 마지막에 사신 건 언제 사신 거예요? 한 달 전에 샀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사셨으면 좀 쉬시고, 예. 한 달 전에 사셨으면 이제 좀 쉬시고, 이제 너무 무리해서 네 채, 다섯 채 하시는 것보다는, 예, 이제 정리하셔서 아마,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생의 피크는 찍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하실 거 하고 대출 좀 줄이시고, 네. 또 여유롭게 좀 사셔야죠. 여유 좀 갖고 사셔야죠. 또 3주택에서 4주택 늘리면은 빡빡해질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대구에 지금 제가 22년 6월 달에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월 달에 입주권을 하나 사버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파트 등기가 나고 1년 뒤에 사야지 이게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 입주권이 건축이 되는 해가 2년 뒤거든요. 네. 근데 그 입주권으로 산 아파트도 굉장히 어느 정도 뭐 괜찮게 좀 싸게 샀는데 네.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비과세 문제 때문에 네. 네. 이걸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이 가족 명의로 직거래를 건넸다가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뭐 세무사님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또 이게 세금을 회피하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최진곤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1년이 지나야지 사셔야 되는 게 기본인데 네, 맞아요. 아마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고 그거를 또 넘겼다가 또 다시 넘어오면은 반드시 이거 세무조사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세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그냥 2년 그 둘 다 보유해서 일반 세율로 파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일반 세율도 그 예전에 비해서 중과세가 지금 그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폐지될 여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팔 정도면은 그냥 그 정도는 내실만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주택을 네. 완공이 됐을 때 네네. 아예 장모님 이름으로 이렇게 직거래로 해서 넘겨놓는 건 괜찮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매매가 그 일반적으로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매매는 가능하세요. 다만 그거를 일반적으로 증여 추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 추정이라는 단어는 간주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번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매매로 할 거면 명확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돈이 오고 가고 네, 그렇죠. 이런 게 명확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 매매로 됐다. 그거는 세무사에서도 뭐라고 할 건 아니거든요. 국세청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걸 위장으로 해서 매매인 것처럼 꾸며서 하게 되면은 그건 100% 이제 증여로 봐서 이제 증여세라든가 이제 그 추징이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다 내더라도 직거래로 건넸다가 받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다시 그거를 사모님으로 넘겼다가 네, 예. 다시 또- 와이프 이름으로 뭐 받거나. 다시 받지 마시고 네. 그냥 장모님 명의에서 해결하셔야죠. 파셔야죠. 그렇죠. 예. 예. 네, 넘기는 그럼 걸로. 장모님 명의로 두 번째 주택을 넘기고 네. 넘기면 첫 번째 주택 저희는 1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비과세 받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거를 다시 갖고 오시면은 이게 네. 그 세금을 회피하기 목적으로 했다고 이제 추정이 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장모님 선에서 네. 이제 뭐 해결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네. 주택이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네. 만약 이 주택 두 개를 네. 다 팔고 나서 네. 무주택인 상태에서는 네. 제가 디딤돌을 쓴 적이 없거든요. 네. 혹시 그 무주택인 상태에서는 다시 디딤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무주택일 때는 디딤도 대출 가능하죠. 네. 일단 네네.
이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딤토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할 거예요. 예. 이게 뭐 주택이 있다가 팔아도 가능한 거다. 이 네네. 말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혹시 놓칠 수도 있는데 네. 대출 쪽이라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주택 현 상태가 중요한 거지 뭐 전에 주택이 있었느니 뭐 이게 생애 최초는 아니거든요. 네, 생애 최초는 어차피 한번 주택을 보유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네, 생애 최초 조건이 아니면 어차피 상관없이 가능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요건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대출 상담사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현 아빠님,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대구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예. 지금 대구, 직장도 대구세요? 네, 맞습니다. 아, 대구 언제 사요? 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 우리 같이 공유하려고요. 아, 네. 네. 어차피 대구는 지금 공급이 한 25년 네. 그쪽에 막바지라서 네. 제가 두 개를 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시점이 한 27년, 28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쯤에 둘 다 팔고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한 25년도쯤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25년. 네. 지금도 돈 있으면 사고 싶은 물건들, 탐나는 물건은 많은데, 네네. 재건축 중에 탐나는 물건도 많고, 그런데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런데 돈이 없는 게 한이죠. 그럼 주로 정비사업 쪽을 좀 투자를 하시나 봐요, 재개발이나.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격대가 이미 벌써 6억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분양가가 대구도. 네. 네, 안 좋은 지역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하로 좋은 지역을 살 수 있는 곳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거의 다 정비사업 쪽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정비사업 쪽도 누구나 봐도 좋은 곳인데 싼 곳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여기 단톡방이라고 채널 실시간에서 맞는 말씀인 게 2025년도는 좀 늦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약간 그런, 네. 지금도 좋은 네. 자리가 너무 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딤토 대출 같은 경우는 또 본인 소득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하라는 보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댓글에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감사드리는 게, 오늘 슈퍼챗 진짜 많이 써. 그러게.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제 방송 이렇게 또 챙겨보시는 분들, 오늘 몇 명이에요? 오늘. 한 340분 들어오셨어요. 또 많이 오신 거죠? 네. 또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경신했습니다, 역대기로. 그래요? 네. 그만큼. 대표님 네. 방송에서. 그래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책 나오면 한번 더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